오늘은 6월 25일 금요일 예원학교 1학기 15번째 온라인 영상 금요 채플입니다. 정동을 묵상하다 10번째 시간이기도 하네요. 요즘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중간고사, 수행평가, 그리고 실기고사를 거쳐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애쓰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보다 덜 후회되고 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채플 메시지는 특별히 시대의 아픔 속에서 누구보다 진실한 사랑을 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길을 조선동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려 합니다.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사랑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3학년 5반 선교부장 이나영 학생이, 성경 공독은 학생의 미술부장 이세희 학생이 맡아주었고요. 특별 청송은 1학년 김지한 이단비 정수연 학생이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의 빛을 발견하는 채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비록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세웠던 목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난 시간을 후회하는 저희가 아닌 그 시간을 통해 앞을 바라보는 저희 예언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평화의 하나님, 어느덧 저희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이 시작된 지 7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6.25에 참전하신 분들뿐만 아닌 그분들의 유가족분들께 고맙고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며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현재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소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보다는 평안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예언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원학교 1학년 김지연, 정수현, 이단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드릴 곡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힘이 될 때마다 찬양으로 힘을 내어주시고 올 한 해도 안전하게 예원학교를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월 25일 채플 정동을 묵상하다 시리즈 10번째 순서입니다. 지난주 채플 때는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은 허물고 현재를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임재범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고요. 그 전주 9번째 정동 묵상 시리즈에서는 시대에 빛나는 정신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있는 곳 성공의 성당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낮 12시와 오후 6시 종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1950년 6월 25일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날이고 1949년 6월 26일은 백범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정동 묵상 이야기는 경교장과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제 이야기는 짧게 하고 백범의 길을 따르려고 애쓰며 살고 계신 조선동 선생님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희가 읽어준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곧 빌립보 교인을 위해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2장 3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니셨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기적인 야심과 허영을 버리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 자신의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는 것, 그런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백범의 신앙은 깊이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글과 삶이 보여준 길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분이라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백범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여기 정동 경교장에 돌아와 어쩌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을 걸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고민하셨던 분, 이제 그 백범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5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1950년 6월 25일 우리 역사에는 있어서는 안 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 해 앞선 1949년 6월 26일은 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통일을 위해서 애쓰셨던 백범 선생이 암살자 안두희의 손에 숨을 거두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백범 선생의 마지막 숨결이 머문 곳 경교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숙이라는 화가가 그린 산책이라는 그림입니다. 수직선의 구도 안에 집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고 창문들이 제각금의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나희덕이라는 시인은 창문성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창문 하나를 내는데도 문과의 관계, 벽과의 관계, 지붕과의 관계, 또 다른 창문과의 관계, 빛과의 관계, 어둠과의 관계, 창문 하나를 내는데도 다양한 관계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시통 바슐라르라는 프랑스의 사상가는 공기와 꿈이라는 책에서 집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이란 한 영혼의 상태를 잘 보여주면서 집은 인간의 사상과 추억과 꿈을 한데 통합하는 가장 큰 힘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교장이라는 건축물을 얘기하면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건축물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 사상, 추억, 꿈을 읽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먼저 경교장의 위치입니다. 우리 학교가 여기 있고요. 캐나다 대사관 쭉 따라가면 경향신문사, 길 건너면 삼성병원이라고 있죠. 이 삼성병원에 현관처럼 붙어있는 건물이 경교장입니다. 경교장은 1938년에 완공된 건물이고요. 완공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야트막한 언덕 위에 아주 우아하고 우람한 모습, 이런 건축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1963년의 항공사진입니다. 이쪽이 서울역이고 여기 인왕산자락이고 여기 어디쯤이 우리 학교쯤 될 거예요. 여기쯤이. 그리고 여기 경교장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야트막한 언덕 위에 아주 우뚝 서 있는 경교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72년의 항공사진을 보면 이제 경교장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뒤로 강북 삼성병원이 바짝 붙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고려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경교장이 이때는 이미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82년 사진을 보면 삼성병원이 별관을 지어가지고 다 커졌고 92년 사진은 주변에 한옥들이 정리된 것 볼 수 있고 문화일보 자리가 주차장이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건물이면 이쪽에 신관이라는 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삼성병원이 이렇게 완전히 둘러싼 사이에 경교장이 이렇게 꽃꽂이처럼 꽂혀 있다.
건축물로서의 기능이 거의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병원 안에 비집고 서 있는 경교장을 삼성병원이 어쩌지 못하고 삥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교장을 지은 사람은 최창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금광을 개발하면서 큰 돈을 만진 사람입니다. 민형이 김성수와 함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돈 많으냐 이럴 때 3등 안에 들었던 사람이고 특히 현금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사냥을 즐겼다고 그래요. 그 사진이고 일제에 전투기를 헌납했다는 신문 기사입니다. 전투기는 요즘 돈으로 계산해보면 한 1000억 원대 일본에 헌납한 이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거금을 일본에 헌납하는 기록들을 볼 수 있고 친일행위에 앞장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본부인과는 아들 하나를 두고 사별했는데요. 돈 많은 호랍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돈 많은 호랍이가 재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재혼을 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던 최창학이 드디어 재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김정자라는 이분은 이화여전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약혼을 하면서 약혼 선물로 준 것이 바로 경교장이라는 건물입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아파트 한 10채 준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최창학은 고리대금에 손을 대가지고 구속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친일파였다가 악덕 고리대금업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오산중고등학교가 경영난에 처하자 이사장을 맡으면서 친일파였던 것, 그 다음에 악덕 고리대금업자였던 것들을 교육자라는 이름표로 갈아 끼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신문기사에 어디를 찾아봐도 이 사람이 친일파였다는 것, 악덕 고리대금업자였다는 건 나오지 않고 교육자였고 사업가였다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이 제대로 벌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자로 변신하는 씁쓸한 역사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경교장은 원래 이름은 첨장이었고 그 당시 거리 이름, 당시에 일본의 벼슬아치였던 관리였던 다케조 시니치로의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이 다케조가였어요. 요새도 우리나라 길 이름을 훌륭한 분의 이름을 따서 호를 따서 정하는 경우 많잖아요. 세종대왕을 기려서 세종로라는 길을 만들고 이순신 장군을 기려서 충무로라는 길이 있고 을지문덕 장군을 기려서 을지로라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로에 있다고 해서 건물 이름을 세종빌딩 이렇게 짓는 것처럼 다케조가에 있다고 해서 다케조라는 이름을 그대로 딴 거죠. 그래서 이 다케조라는 걸 우리식 한문을 읽으면 죽첨이 됩니다. 설계는 그 당시 최고의 설계자, 그 다음에 시공도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기술력을 자랑하는 건축회사, 가장 그 당시에 돈 많았던 건축자, 건축주, 그 다음 가장 뛰어난 설계자, 그리고 가장 기술력이 뛰어났던 시공사가 합작을 해서 만든 그 당시로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가봐도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이 뒤처지지 않는다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제시대가 영영 지속될 줄 친일파들은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일본은 결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해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동안 우리는 1919년 3월 1일 그 기점으로 해서 상하이에 1919년 4월 13일 날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고 그 이후로 해방 때까지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이어왔습니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식민지를 겪었고 식민지를 겪는 동안에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저항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처럼 식민지 기간 내내 독립운동을 지속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사는 전 세계적으로 칭송받아 마땅한 얘기고, 이 험난한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지금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 요 한 칸이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아니고요. 항저우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지금 볼 수 있고요.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곳의 임시정부 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교장이라는 이름은 죽첨장을 경교장으로 바꿨는데 백범 선생님이 이제 환국하시고 이제 경교장에서 지내시게 됐는데, 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경희궁이고 여기가 이제 도내임은 서대문이니까 여기 근처가 경교장입니다. 여기 서대문 내거리에서 이쪽으로 가면 요 개울이 하나 있었고 여기에 경교라는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게 된 김구 선생님은 이 죽첨이라는 건물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건물 이름을 인근에 있는 다리 이름을 따서 경교장이라고 바꿔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헌법 전문에도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도쿄한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미군 전함 미주리함 선상에서 당시 외무대신이었던 시게마스 마모루라는 외무대신이 메가더가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 것이고, 시기메스 마모루라는 사람은 윤봉길 의사가 홍쿠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을 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한쪽 다리 무릎 이하를 절단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비서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김구 선생님의 중경 충칭에서 찍으신 사진이고, 우리나라로 올 때 상해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홍쿠 공원에서 마지막 환송식을 했는데 그때 비행장으로 떠나기 전에 자동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6년이나 독립투쟁을 하다가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늙은 독립투사의 얼굴에 기쁨과 환희보다는 서러움과 쓸쓸함, 회한 같은 것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이 사진은 가장 잘 알려진 경교장에서 찍은 사진이시고,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의 사진. 중경 시절에 비해서는 조금 살집이 붙었죠. 이때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헬스한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김구 선생님에 관한 얘기는 목사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백범일지를 읽어보는 걸로 대신해 주시길 바라고, 백범일지는 이렇게 손으로 쓴 일종의 유언장입니다. 일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쓴 일기 형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지는 21 뜻지 해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상권은 상하이에서 아들 둘, 인과 신 두 아들에게 쓴 유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년필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권은 충칭에서 우리 동포들에게 쓰신 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붓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백범일지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이제 백범 선생님 직접 글씨로 쓰신 건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진순 선생님이 요새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이것도 분량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경림 선생님이 쓰신 것, 그다음 조정래 선생님이 쓰신 것,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뭐 제가 쓴 책도 낑겨서 그냥 같이 말씀드려보는데 쉬운 것부터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는 빼고요. 백범이라는 뜻은 백범과 범부, 보통 이하의 사람이라는 데서 나온 얘기고,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 자기 선배들이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변절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변절하지 않겠다, 그 마음을 다지면서 이름을 고쳤고, 이름을 고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 내가 독립된 우리나라의 정부에 뜰을 쓸고 창문을 닦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아서 지은 호가 백범입니다. 백정과 범부, 보통 사람이란 얘기겠죠. 보통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의 애국심을 가져야 우리나라는 변할 수 있다.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각성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호입니다. 백범 선생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후에 제일 처음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독립운동가의 시신을 우리나라로 모셔와서 안장하는 일, 그리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교육사업, 그 다음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것, 통일운동, 이런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여기는 효창원에 있는 삼의사 묘역이랍니다. 여기가 제일 처음 안중근 의사, 그 다음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의 묘를 만들어 놓으셨고, 묘비가 3개 있고 하나는 없죠. 안중근 의사는 시신을 찾지 못해서 아직도 빈 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범학원에서 어린아이에게 상을 주시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해방은 1945년 8월 달에 됐지만 임시정부 사람들은 1945년 11월이 돼서야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됩니다. 1945년 12월에 정동교회에서 임시정부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환영하는 환영회의 모습, 그리고 경교장에서 지내시는 모습, 책을 주로 읽고 계셨고, 책 읽는 사진이 여러 개 있는데 뒤에 사진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 사진, 하나는 아내 사진. 그래서 이때 주로 무슨 책을 읽으셨나 신문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홍명희의 소설 인걱정, 불경 중에 하나죠. 금강경, 노자, 성경, 이런 종교적인 경전도 많이 읽으셨고, 고려자 열전, 프랑스 혁명사, 링컨전, 루신의 소설 고향, 광인일기, 이런 책을 즐겨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경교장에서 평생의 멘토로 삼으셨던 이시영 선생님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시영 선생은 이제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이회영 6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우리나라에 돌아오신 분이죠. 백범 선생님이 평생을
선배님으로, 선생님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백범 선생님의 큰 며느리, 큰아들이 있는데요. 이내 아내 안미생이라는 분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생의 딸, 안중근 의사와 그러니까 사돈지간인 거죠. 미국으로 가셨는데 2004년에 돌아가셨고, 효자라는 딸이 있는데 지금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거짓골을 하고 밥을 빌려 다니시던 모습, 가장 초라한 모습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동상은 백범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완성이 됐습니다. 백범 선생님이 이 동상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이 조각을 만든 조각가 박승구, 둘째 아들 김신, 둘째 며느리 임윤현, 그 다음에 집사 일을 하셨던 김덕은이라는 분입니다. 박승구라는 분은 후에 월북을 하셨습니다. 경교장에서 인터뷰 같은 걸 할 때 찍으신 사진이고, 이것도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신탁 통치를 반대하셨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신탁 통치를 일본이 지배하던 거를 미국이랑 소련이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독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반탁운동에 앞장서셨고, 또 이제 남북한이 분단되려고 하자,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걸 막기 위해서 통일운동에 앞장서셨고, 남북회담을 하러 가는 길에 반대하러 온 학생들을 설득하고 나에게 조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 당시에 자주 쓰셨던 붓글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른 길, 정의로운 길을 가서 후대에 모범이 되는 길을 내가 남기겠다.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냐 현실적이지 않으냐가 아니라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옳은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신 글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도선을 넘어가면서 찍은 사진이고, 밑에 역사적 찰나라고 돼 있고, 이런 각오로 북한으로 가셨고요.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84 때문에 우리는 통일도 없고 독립도 없고 자주도 없고 민주도 없다. 그리고 배고픔과 가난이 있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될 거다. 예언대로 우리는 결국 백범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었고, 이 분단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북한은 절대 기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단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남한에서도 더 이상의 경제적인 발전, 더 이상의 민주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분단이라는 것이 우리 남북한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김남주라는 시인은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일갈하기도 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얘기를 할 텐데, 해방공간에 우리나라는 일단 좌우익이 극심하게 대립했고, 좌익은 주로 찬탁을, 우익은 주로 반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우익 지도자에 대한 테러와 암살이 아주 줄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송진우, 장덕수 같은 사람이 암살되었고, 독립운동가 김원봉은 일제 경찰이었던 노덕술에게 치욕을 당하고 월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엄명하였고, 이에 북한도 북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면서 분단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국회의원 중에 간첩이 있다. 국회 프락치 사건, 그 국회 프락치 사건의 배후에 백범이 있고, 국회에 있는 간첩들이 친일파를 벌주는 반민특위와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사태, 제주의 4.3 사태들이 일어나고, 일부의 군인들이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김구 선생님이 이 쿠데타의 배후에 있고, 국회 프락치하는 간첩인 국회의원들의 배후이고, 반민특위를 조정하고, 장덕수 암살에도 배후에 있고, 이러면서 백범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운 이 일을 연달아 겪게 되고, 남북한 회담의 결과가 별로 소득이 없으면서 백범 선생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1949년 6월 26일, 그때는 일요일이었다고 그러는데, 정오 무렵에 안두희라는 사람이 면회로 와서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총소리가 4발 울렸고, 첫 발은 인중을 뚫고 뺨을 뚫고 창문을 뚫고 나갔고, 둘째 발, 셋째 발, 넷째 발이 몸에 다 명중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뛰어온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오열하는 모습이고,
창문에 선명하게 난 총알구멍 2개가 당시 라이프 사진기자였던 칼 미단스에 의해서 찍혔습니다. 당시 입고 계셨던 옷입니다. 피가 얼룩진 모습이 선명하고요. 이 가슴에 뚫고 들어간 총알 자국이 선명하고 하지요. 한 발은 인중에, 2발은 가슴에, 또 한 발은 배에 맞고 그 자리에서 절명하셨습니다. 그 당시 조문을 온 사람들이 조문을 하려고 경교장 잔디밭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운구하는 모습, 오열하는 모습. 박시백이라는 분이 38선을 베고 쓰러지는 김구 선생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 박시백이란 화가, 박재동이란 만화가는 단독 정부를 수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손님이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운형 선생, 여순발 이런 식으로 백범의 죽음을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붓글씨를 쓰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 글씨의 내용은 사무사, 시경의 마지막 구절,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다 라는 글씨였습니다. 어망섭이라고 김구 선생님의 싱크탱크라고 하시는 분은 조사에서 월인천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하나이지만 1000개의 강에 비추듯이 백범 선생 한 분이 민족 모두에게 끼친 영향을 비유한 것일 것이고요. 박두진이라는 시인은 백범에게 묻지 않고 나라를 사랑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는 조시를 쓰기로 하셨습니다. 또 백범학원의 학생일동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는 걸 너무나 원통하게 생각하지만 어린 400여 명의 백범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뜻을 이어갈 것을 당당히 밝히는 놀라운 조기를 들고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백범이 암살된 이후에 최창학은 경교장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교장을 다시 되찾아갔습니다. 이후 경교장은 대사관저로 또 군부대로 병원으로 사용되다가 2009년 복원이 결정되고 2013년에 이르러서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암살범 안두희 그리고 안두희를 뒤쫓아 진실을 캐려던 사람들 이야기는 SBS 방송국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021년 5월 20일 방송을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두희라는 사람 사진이고요. 네. 또 안두희를 쫓아서 진실을 추적했던 사람들입니다. 1996년 10월 23일 박기서, 당시 버스 운전사였던 박기서가 안두희 같은 민족의 죄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고 하늘이 준 수명을 다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건 볼 수 없다. 응징했고요. 박기서는 사건 직후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수를 하였고 형을 받았고 형이 감형되어서 추록 후 부천에서 택시 운전사 일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70살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안두희를 추적했던 사람들은 다 개인의 자격으로 추적하였고 우리 사법체계가 안두희를 제대로 벌준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안두희가 백범을 왜 쏘았는지 백범 암살의 배후는 아직까지도 밝혀진 것이 없고 안두희는 죽는 순간까지도 백범 암살에 관한 배후 진실을 침묵 또는 거짓으로 일관하였고 끝내는 백범 묘사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그날 오후 국회 증언에는 들것에 실려와서 말을 못하는 신용을 하는 이중적인 쇼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경교장은 죽첨장에서 경교장으로 대사관으로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경교장이라는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는 최창학이 민족을 배반하고 개인적인 탐욕과 자기 과시를 표현하려고 했던 욕망을 읽을 수 있고 또 오랜 기간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국당, 이역당을 떠돌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의 안전한 자주와 통일과 독립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애썼던 몸짓을 그 경교장에서 느낄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주인이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던 모습을 경교장에서도 또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경교장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경교장을 통해서 계승하고 읽어내야 될 가치는 최창학의 탐욕과 자기 가시일까요? 정체성을 잃은 방황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루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꿈일까요? 백범은 나의 소원이란 글에서 꿈꾸는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그리하여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고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백범학원의 어린 학생들이 백범 선생의 죽음의 즈음에서 들고 나왔던 조기에 적힌 말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지만
400여 명의 또 다른 백범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어느 한두 사람의 생각과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와 내가, 보통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한자로 바꾸면 백범이겠죠.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백범의 마음으로, 백범의 자세로, 백범의 꿈을 이어받으려고 노력할 때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모습은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전달하면서 경교장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자기 한 몸보다 더 큰 세상을 뜨거운 사랑으로 끌어안았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백범의 길을 고민하고 걸어가려는 모든 예언인들 위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거룩한 영의 동행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